시작을 할게요. 그 딥러닝 파트를 먼저 볼게요. 딥러닝이라고 하면 이제 전반적인 딥러닝에 대한 내용이고, ICML에서도 딥러닝이라는 세션으로 열렸던 논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디커플드 뉴럴 인터페이스가 이제 또 초미의 화두로 떠올랐었는데, DPR에 산 적 있죠 아마? 네, 하려고 하려다 못한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기본 아이디어는 이래요. 그 전통적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지극히 당연했던 상식에 의문을 던지는데, 레이어 1, 2, 3가 있으면은 레이어 1을 계산해야 레이어 2를 계산할 수 있고, 2를 계산해야 3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백워드를 할 때는 3를 계산해야 2를 계산할 수 있고, 2를 해야 1을 할 수 있는데, 야 이거 왜 굳이? 라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1을 계산 안 해도 2를 계산하고, 2를 계산 안 해도 3를 계산하고 싶은 거야, 포워드 할 때. 반대로 백워드 할 때도 3에서 백워드 안 받아도 2를 백워드 업데이트를 하고 싶고요, 2를 안 해도 1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훈련도 빨라지고 포워드도 빨라지고 뭐든 빨라지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신테틱, 그러니까 합성, 그러니까 가짜인 뭔가를 만들어요. 가짜 인풋과 가짜 그레디언트를 만듭니다. 포워드를 할 때는 가짜 인풋을 만들어서 넣어주고, 그 레이어에 맞는, 백워드 할 때는 가짜 그레디언트 만들어서 뒤로 넣어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모든 층에 포워드를 한 번에 하고 모든 층에 백워드를 한 번에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이면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이 세모가, 마름모가 신테틱한 그레디언트를 만드는 추가적인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추가적인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저게 이제 훈련이 되고요. 그래서 포워드를 할 때는 일단 신테틱에서 꺼내서 포워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레이어 2에 일단 신테틱한, 그러니까 가짜 인풋을 넣었으면 레이어 1에서 나온 인풋이 나올 거 아니야, 다음에. 그걸로 얘를 보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뒤늦게 보정을 해주는, 후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거였어, 이렇게 답을. 그레디언트도 사실 이거였어, 이렇게 답을 나중에 늦게 주는, 레이지하게. 그래서 근데 이렇게 쫙 돌려도 훈련이 되더라 하는 게 이 논문의 키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DNI가 이제 디커플드 뉴럴 인터페이스인데, DNI랑 백프롭을 비교를 해봤을 때 cDNI가 이제 뭔가 추가 하나 더 있어요. cDNI를 했을 때 그냥 DNI 백프롭 했을 때랑 거의 유사하거나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 근데 당연히 속도는 더 빠르고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게 C410에서 해서 조금 믿음이 안 가긴 하는데, 성능은 CNN을 비교해 봤을 때 백프롭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원래 백프롭을 따라갈 수는 없죠. 하지만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게 얘네의 주장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건 C410에라도 그렇고 이미지넷으로 올라가면 훨씬 에러가 벌어질 것 같긴 한데, 그건 또 해봐야 아는 일이고, 이게 된다는 것 자체가 좀 고무적인 일인 거죠, 사실은. 이건 RNN에 가면 효과가 더 두드러지는데, 스텝마다 그래드는 가짜로 만들어주면은 백프롭 트루 타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훨씬 빨리 훈련이 되겠죠. 거의 풀리 커넥티드 훈련할 수 있어요, RNN을. 그래서 속도 향상의 목표가 주로 있고요. 뒤에 예. RNN에서 그 티처 포싱도 그 BPTT 안 해도 되잖아요. 티처 포싱 BPTT 안 해도 되지만 하잖아요. 네. 티처 포싱 같은 거랑 비교를 해놓은 거야? 아니면 논문에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원래로 했을 때랑 이거랑 했을 때랑 비교를 하는 게 있었던 것 같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걸로. 요거랑 요거 후속 논문이 두 개가 동시에 ICML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앞에 거를 분석을 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트루가 진짜 그 다음에 SG가 신테틱한 걸 만든 거 보면은, 싱글 레이어일 때는 뭐 여러 개의 레이어를 봤을 때는 이제 신테틱한 그레디언트가 거의 잘 따라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따라가다가 이게 5번 레이어, 끝에 레이어 5, 4, 3, 1 순으로 가는데, 뒤 레이어로 갈수록 이제 트루랑 조금씩 더 멀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신테틱하게 만든 게 영향을 잘 주지 못하더라. 제대로 맞추지 못하더라. 네. 가짜를 지는 네트워크는 어떻게 합성시키는 그거 그냥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나중에 이제 마지막 레이어부터 날아오는 실제 그레디언트하고 L2로 쓴 건 알겠는데 지금 제너레이션 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 다음 스텝에 그레디언트 어떻게 만드느냐? 그 뉴럴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합성시키는 일단
트레이닝하는 X랑 Y는 명확해요. X는 내가 X랑 Y 명확한가? X가 뭐지? 처음에 그냥 아무거나 랜덤하게 그레디언트나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레이어가. 그쵸? 그러면 걔네가 결국에 가짜를 전해주는 애들이 결국엔 진짜처럼 줄 수 있어야 되는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뭘 갖다가 얘네 학습? 일단 내가 지금 제너레이트 한 거랑 실제 줬어야 할 거랑의 로스로 트레이닝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요거를 가짜 Y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로 주는 게 아마 지금 레이어의 결과일 것 같거든요. 뭐지 저거? 그럼 어차피 지금 레이어에 있는 값을 다시 한번 같이 보죠. 같이 A에서 B로 간다고 치고 forward connection HA를 올라간다고 치고 근데 이제 FA에서 MB로 올리고 MB에서 다시 C로 저 C가 뭐지? 저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볼게요. 지금 저 C는 뭐 레이블이나 익스터널 콘텍스트. 익스터널 컨텍스트나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외부 레이블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뭔지는 확인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C를 만드는 추가적인 네트워크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이게 백그라운드 학습하는 것보다 속도가 빨라요. 빠르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병렬화를 하면 키 아이디어는 뭐 이렇습니다. 일단 된다는 게 신기한 논문이고 성능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지. 구글 딥마인드니까 이런 걸 하는 것 같고 사실 그렇습니다. 일단을 자꾸 너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몰라요. 이걸 제가 읽은 게 아니고 그냥 발표를 들은 거라서 한번 논문을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엄청 길어요. 진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는 9쪽 맞춰서 썼거든요. 두 번째 건 20쪽이 가까이 되니까 알아서 잘 보시고 이거랑 이제 비슷하게 논문 나온 게 셔틀드 그레디언트 논문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상길이가 발표를 한번 했었는데 그레디언트를 뒤로 가면서 그레디언트의 분포를 재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요. 디스트리뷰션을. 근데 이러면은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화이트 노이즈에 가까워지더라. 그리고 화이트 노이즈에 가까워지는 게 트레이닝이 잘 안 되는 요인이더라. 근데 내가 여기서 뭐지? 레지넷을 쓰면 화이트 노이즈에 가까웠던 그레디언트가 저 뒤에서도 화이트 노이즈가 아니라 뭔가 패턴이 있는 노이즈처럼 바뀌더라. 그래서 레지넷을 쓰는 게 좋은 이유를 설명하는 논문이에요. 그레디언트가 XY축이 아마 그걸 건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값과 그냥 그레디언트 뭐라 그러지? 값에 따른 분포 디스트리뷰션일 것 같거든요. 히스토그램 비슷한 느낌으로 맞나? 제 기억에는 이거 레이어에 따른 그레디언트 노음이요. 그 웨이브 액티베이션 값 노음이었던가. 그거 이거 위에 건 아닐 거야. 근데 위에 거가 놈이면은 저게 마이너스 2.0에서 2.0일 것 같지 않은데? 위에 게 뭐였지? 제 생각엔 그냥 저 값인 저거의 값의 비율일 것 같은데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레이어가 맞아요. 밑에가 가로축이. 그래서 피드포워드랑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코릴레이션, 이 화이트 노이즈는 코릴레이션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다음 브라운 노이즈는 코릴레이션이 큰데 이제 레지넷을 쓰면은 코릴레이션이 대충 화이트 노이즈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고 그냥 피드포워드 하면은 레진이 축 떨어지나 이런 얘기일 거야 아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잘 화이트 노이즈에 가깝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를 포인트로 삼은 논문이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디테일은 부족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화이트 노이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냐를 몇 가지 제시를 하긴 하거든요. 그것들은 제가 여기 넣지 않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더 딥한 트레이닝을 위해서. 예, 넘어갈게요. 뭐 질문은 아쉽지만 다음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기 RNN의 북부적인 논문이 하나 있거든요. 파스카노가 쓴 On Difficulties of Training Recurrent Neural Network. 근데 뭐 그 이후로
논문들을 파스칼과 많이 분석 논문들을 많이 내는데 이것도 그 논문 중에 하나예요. 일반적으로 제너럴라이즈가 잘 된다고 하면 미니마, 그러니까 모든 트레이닝은 미니마에 빠져서 끝나요. 그죠? 로컬 미니마는 빠져서 끝나는데 그 트레이닝이 잘 된다고 하면 다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된다는 거는 그 미니마가 널찍하길 바래요. 그러니까 그 미니마가 널찍한 미니마이면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되게 샤프한 미니마면 이거는 밸리데이션 셋에서라도 오피팅 돼 있을 수 있지만 테스트 셋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를 보여준 논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의 목적은 샤프하고 덜 샤프한 것은 제너럴라이제이션과 관련이 없다를 주장한 논문이에요. 원래는 관련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되는 게 이 세 가지 트랜스폼입니다. 첫 번째가 로스 펑션이 그 빨간색 선에서 이 정도로 샤프했었다면 간단한 트랜스폼만으로도 요거를 불릴 수 있고 또는 확 좁힐 수 있다. 이렇게 확 불리거나 확 좁히는 게 그냥 간단한 트랜스폼만으로 가능하다면 제너럴라이제이션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 뭐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옛날엔 이게 좁아지니까 제너럴라이제이션 잘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신 이렇게 넓힐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제너럴라이제이션 바운드 아니고 에어리아가. 그래서 샤프 미니마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주장한 논문이고 대단히 획기적으로 설명을 잘 해놓고 증명을 잘 해놨는데 제가 증명은 여전히 읽지 않았고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프롭은 좋은 논문이에요. 이것도 DPR에서 잠깐 다뤘는데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인풋 웨이트 프루닝은 잘 알려져 있죠. 값이 작은 웨이트들을 다 0으로 날려버린 겁니다. 근데 이 짓을 매 트레이닝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인풋 웨이트를 날리는 게 아니고요. 백프롭 될 때 내려온 에러 시그널이 있을 거예요. 그죠? 레이어를 거쳐서 내려온 에러 시그널. 그 에러 시그널 중에 큰 값들만 남겨요. 한 20% 정도만, 5% 정도만 남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날라간 0에 해당하는 업데이트는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업데이트를 모든 로우에 대해서 다 했어야 될 거를 세 로우에 대해서만 합니다. 여기서 8개였으니까 8개의 컬럼이 업데이트가 됐어야 되는데 여기서 5개가 날라갔으면은 뭐 한 3개의 로우만 된다, 5개의 로우만 한다든지 계산량이 확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프롭을 하는 계산량이 주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걸 레이어마다 쭉쭉쭉 하면서 내려가면 결과적으로 계산량이 확 줄어 있겠죠. 여기서 하나를 없애도 여러 개 업데이트 할 게 사라지니까. 요게 이제 미프롭이고 아마 이게 ME가 미니멀 에포트? 였던 것 같거든요. 미니멀 에포트 100%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좀 결과가 임프레시브해요. 쉬운 태스크긴 한데 제일 마지막 걸 보죠. 엠리스트. 백프로파게이션 한 타임이 그냥은 169초 걸리는데 이거 하면 7.9초. 15 이터레이션을 도는데. 그 다음 성능도 거의 차이가 없고 애큐러시도 거의 차이가 없고. 네. 그 드랍아웃이랑 차이점. 드랍아웃은 랜덤으로 자르는 거고요. 그죠? 드랍아웃은 랜덤으로 쳐내는 거고 얘는 그냥 작은 값들을 날려요. 상위 20%만 남긴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래서 커스텀 커널을 짜야 되는 거고 이거를 지금 GPU에서 할 수는 없고요. 보통 짤때 컨버전을 다 거친 다음에 드랍아웃 하든지 아니면 앞단에 하든지 하잖아요. 그쵸? 그때도 그러면은 계산량이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거는 딱히 계산 다 하고 마스킹 하는 느낌으로 계산될 거예요. GPU에서. 그래서 딱히 계산량이 줄진 않을 겁니다. 뭐 요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극단적인 경우긴 한데 이거 65나 빨라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또 유일한 단점은 큰 태스크에 대해서 전혀 돼 있지 않다. 기껏해 엠리스트. 이건 개나 소나 다 잘하는 태스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뭐 가능성을 보여준 논문이에요. 이 정도 논문도 이제 ICN에 붙습니다. 물론 내가 쓰라면 못 쓰겠지만 어쨌든. 요게 이제 미프롭이에요. 네. 그때 정도만 줄여도 큰 테스크에 대해서도 포워드 패스만 남는 거니까 거의 그렇죠. 엄청 줄는 것 같더라고요. 훈련이 엄청 빨라지겠죠. 누가 이거 논문을 쓸 것 같아요. 왜 큰 그레디언트들만 살려도 훈련이 되는가에 대해서. 작은 그레디언트들은 영향을 별로 주지 않는다는 거겠죠.
이게 된다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미지를 아까 어규멘트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새로운 어규멘테이션을 썰을 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지 보세요. 이게 인풋 이미지예요. 트랜슬레이션, 옆으로 미는 거. 스케일링,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줄었죠. 그 다음에 로테이션. 그 다음에 3D 로테이션. 요렇게 해서 이미지를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는 저렇게 그냥 직사각 그리드에서 X축, Y축으로 이동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비등방형 그리드로 옮기면 거기서 이동을 시키면 이제 스케일 애스펙트 랜덤으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서큘러하게 저렇게 만들어서 저기서 로테이션을 시키면, 로테이션이 아니라 저기서는 이제 그냥 트랜슬레이션이겠지? 저기서 트랜슬레이션을 시키면 실제 이미지 이렇게 돌고, 이렇게 구 쉐이프의 그걸 그물을 잡아놓고 여기서 이제 트랜슬레이션을 조금 돌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래서 더 다양한 이미지 오규멘테이션, 더 자연스러운 이 가능하다 하는 컨볼루션이 되겠습니다. 네, 유혜미 학생. 예. 요거를 편 다음에 그냥 이거를 다시 잠깐 XY 평면으로 옮긴 거. 그럼 그다음 그걸 다시 정상 직사각으로 옮기면 안 돼? 다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냥 트랜스레이션이 다시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되는 괜찮은 컨볼루션인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얘네 논문에선 제일 앞에 오그멘테이션으로만 들어가지 않고 중간중간 컨볼루션 할 때마다 들어가거든요. 요건 이름이 컨볼루션인데 그냥 트랜스폼이라서 학습될 건 딱히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논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화이튼드 뉴럴 네트워크라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앞에다가 화이트닝 하는 매트릭스를 하나 또 깔아요. 똑같이. 화이트닝이란 건 이제 SVD를 했을 때 싱귤러 밸류가 다 1에 가깝도록 억지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 억지로 바꾸도록 하는 매트릭스를 앞에 하나 더 두면 트레이닝이 훨씬 잘 돼서 스테이트 오브 다트를 찍더라 가 이 논문입니다. 이거는 시파10, 시파100, SVHN 세 가지 테스트 벤치마크, 이미지 벤치마크에서 셋 다 스테이트 오브 다트를 찍어가지고 괜찮은데, 화이트닝을 하는 거는 사실 배치놈에서 좀 나온 아이디어긴 하죠. 평균 미 나눠서. 근데 이건 진짜로 매트릭스 째로 화이트닝을 해요. 그래서 그게 매트릭스 째로 화이트닝을 해버린다는 게, 배치놈은 액티베이션을 화이트닝 한다면 얘는 매트릭스를 화이트닝 한다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서로 다른 층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파라미터가 늘지 않느냐라고 걱정할 수 있는데, 잠깐 줄였다가 올리면 파라미터 수는 그대로죠. 2분의 1로만 줄였다가 올려도 여기서도 파라미터 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좋은 성능이 나오게 되니까 이득인 거죠. 화이튼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논문이겠습니다. 요거 뭐 궁금한 거? 아까 신호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뭐랄까 확실히 화이트닝은 아니잖아요. 각 디메이션마다 그쵸.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이트닝은 아니죠. 사실 액티베이션은 벡터기도 하고. 화이트닝을 하는 이유가 얘네 주장은 뭐 그럼으로써 더 다양한 피처를 잘 배울 수 있다 이런 걸 건데, 뭐 그거는 주장일지 증명일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어요. 뭐 그 다음에 어댑티브 뉴럴 네트워크 요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컨볼루션을 돌리다가요 1층까지 딱 보고 이거 캐시인 게 100%야 그러면은 그 다음 층은 돌리지 않아요. 그러면 연산량이 줄겠죠. 2층까지 보고 이거 애매한데 그럼 2층을 돌려요. 애매하잖아? 그래서 또 3층을 돌려요. 끝까지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량이 주는 거를 확인하자 하는 논문이고, 테스트 에밸류에이션 타임은 이제 이거를 적당히 스레시홀딩을 하니까 이게 중간에 끊기는 거겠죠. 스레시홀딩을 많이 줄수록 성능이 오라클의 원래 성능에 가까워진다. 근데 적게 줘도 뭐 어느 정도 나온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되게 실험적인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얘네가 생각하기에는 알렉스넷이 제일 작고 그 다음 구글넷, 그 다음 레스넷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알렉스넷을 돌리고요. 이거 성능이 좀 잘 애매한데 하면은 구글넷이 돌려요. 또 좀 애매한데 하면은 레지넷을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과연 성능이 어쨌든 뭐 알렉스는 쥐꼬리만 하고 그러니까 요거 연결된 거 아니고 다른 거예요. 요게 기본 개념이고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하면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댑티브라 그래서 전 되게 기대를 했는데 진짜로 어댑티브하게 막 바뀌나? 이런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다이나믹 워드 임베딩이라고 해서 다이나믹하게 워드 임베딩이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바뀐다는 얘기가 맞는데 우리가 진짜 트레이닝 중에 다이나믹하게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간축이 1990년, 80년, 70년이에요. 이게 1970년대의 데이터셋과 1980년대의 데이터셋에서 똑같은 단어의 쓰임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70년대의 데이터셋만으로 트레이닝하고 80년대 데이터셋만으로 트레이닝하면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겠죠. 같은 단어가. 변화를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컨시스턴시를 잘 유지하면서 워드 임베딩이 바뀌길 기대하는 거예요. 70년대는 여기 있었는데 워드 임베딩이 80년대 여기 있고 90년대 여기 있다. 이렇게. 이거는 디즈니에서 나온 워크고요. 그래서 뭐냐 컴퓨터 관련 분야를 보죠. 여기 850년 18세기 아니 17세기 18세기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이그젝트라는 단어는 점점 내려가고요. 근데 머신이라는 단어는 처음에는 거의 코사인 디스턴스가 컴퓨터랑 거의 관련이 없다가 저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연구가 세상에 없었죠. 그래서 재미있는 연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니 논문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뉴럴 네트워크가 지금까지 트레이닝을 좀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랑 좀 비슷한데 우리가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또는 애큐러시로 최종 성능을 재죠. 근데 이게 애큐러시라는 건 사실 51%만 그러니까 10개 중에 가장 높기만 하면 돼요. 그럼 1등이야. 맞춘 거야. 근데 이거는 사실 진정한 성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큐러시도 높고 그 애큐러시에 대한 확신도도 높아야 된다. 그거를 보기 위한 매트릭으로 EC라는 걸 선언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1998년 르넷 같은 경우에는 비록 에러가 50% 가까이 나왔지만 이제 애큐러시랑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빨간색이 애큐러시예요. 초록색이 파란색이 컨시스턴 그 확신을 뭐라 그러지? 컨피던스고 이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레지넷은 애큐러시는 더 높아졌어요. 30%밖에 안 돼. 근데 이 컨피던스는 확 떨어지더라.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래도 상관없죠. 애큐러시만 우리한테 중요하면. 하지만 우리는 확신이 있는 뭔가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EC라는 새로운 매트릭으로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는 걸 권장을 하고요. 그래서 얘네가 EC를 똑같은 네트워크에서 EC를 잘 어떻게 고려를 하면서 트레이닝을 하면 갭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맞추기도 잘 맞추면서 이제 컨피던스도 높아지도록 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논문입니다. EC가 로스였다는 아니요, 로스 아니고 그냥 뭐 EC를 낮추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체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뎁스를 바꾸고 위스를 바꾸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 웨이트 디케이를 넣고 있잖아요. 일단 논문의 첫 번째 꼭지는 이런 짓들을 했을 때 왜 성능이 좋아지는가를 봤을 때 EC가 좋아지더라는 얘기를 하나 합니다. 일단 그 다음에 둘째로 다이렉트하게 EC를 고려해서 다이렉트하게 EC에 영향을 주는 팩터가 뭐가 있나를 따로 또 찾아보는데 그게 디스틸레이션이에요. 소프트맥스 디스틸레이션 있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템퍼레처를 높여서 임의로 컨피던스를 낮출 수 있어요. 그죠? 그 상태에도 로스를 줘서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면 결과적으로 컨피던스가 확 올라가더라 하는 걸 발견을 합니다. 딱히 EC를 로스로 넣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EC는 미분 불가능하게 히스토그램으로 계산되는 거라서. 네. EC가 뭐예요? 몰라요. 까먹었어요. 컨피던스가 어떤 거예요? 뭐 내가 캐시라고 맞췄는데 캐시 30%를 1등인 거랑 99%를 1등인 거랑 그 차이. 네. 그러면 성능 면에서는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학습시키면 EC가 일단 로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성능은 큰 차이가 없고요. 다만 컨피던스가 높아지면 좋다. 좋다. 저 컨피던스가 높아지도록 이제 네트워크를 바꿔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바꾸거나 뭘 할 때 컨피던스도 같이 고려해라. 이제 앞으로 칼리브레이션을 잘 해라 하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퍼센트 P로 그 로스를 전달하는 어깨시나 근데
EC를 간접적으로 훈련에 참가시킬 방법은 많이 있죠. 이제 밸리데이션 로스가 떨어지는 걸 보지 않고 밸리데이션 EC가 떨어지는 걸 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컴퓨터수가 높게 학습이 됐으면 트랜스퍼 러닝이 잘 돼요. 트랜스퍼 러닝이 잘 될지는 여기서 다루지 않았는데 그것도 그럴듯한데요. 안 될 것 같은데 스톱은 하시니까. 그 컴퓨터가 컴퓨터 높아지면은 되게 애매한 개와 고양이 중간에 있는 애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로 확실하게 맞추거나 완전 틀리거나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그쵸, 확신하지 못한 내용이긴 해요. 이게 성능이 좋은 놈들을 더 좋게 컴퓨턴스를 맞추는 거에 집중해 있지, 성능이 좀 구린데 컴퓨턴스를 높이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아까 만준이 반대로. 그래서 칼리브레이션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매트릭을 제시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EC는 옛날 논문에 있었고 분석을 잘 했다고 생각하시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딥러닝 쪽은 제가 본 게 이거 다고, 그다음 제너레이티브 모델 파트가 있어요. ICML 파트들의 이름을 따왔어요. 제너레이티브 모델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많이들 아는 W간, 서스테인간 이 ICML 2017에 나왔고요. 뭐 하도 유명해서 그런가 생각보다 관심을 많이 못 받았어요.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렸다 이거지. 누가 포스터 가서 봐, 그죠? 근데 어쨌든 성능은 더 좋고 로스랑 품질이 비례하도록 트레이닝이 잘 된다 하는 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다음 디스코 간도 뭐 다 알죠? 이제 도메인 트랜스퍼가 가능한데 이거는 인코더 디코더랑 디코더 인코더 같이 넣어서 이제 이게 저거고 요게 저거라서 근데 둘이 서로 같은 도메인이 있는지를 체크하겠다 하는 게 디스코 간의 기본 원리고, 마찬가지로 ICML에 나왔고, 김지현 씨는 제가 봤어요. 온 거 같아. 네. 그 다음에 마크업 제너레이션은 손으로 쓴 수식을 풀어줘요. 손으로 쓴 수식을 레이텍식으로 바꿔주는 마크업 제너레이션. 그 소식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 레이텍을 지원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곧 어쨌든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 보나마나 알겠지만 어텐션이고요. 어텐션 써서 마크업으로 제너레이터 리커런트하게 하는 거고. 아니 저거 손은 아니고 이미지죠, 저거는. 근데 얘네 손으로 쓴 것도 데모를 하긴 하던데. 예. 잘 썼어요. 예. 폰트처럼 써요. 안녕. 그 다음에 마크업 제너레이션 이런 거 있었고요.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그 다음에 컨트롤 텍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그 간에는 이제 시간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라벨 주면 그 라벨 맞춰서 이미지 제너레이트 하고 이런 거. 텍스트는 되게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 라벨이라는 게 또 애매하고, 근데 이 라벨을 어떻게 먹일 건지도 애매하고, 근데 텍스트 제너레이션 할 때 컨트롤하는 C라는 컨디션을 따로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줬을 때 어떻게 훈련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코더, 그러니까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는 게 아니고 인코더, 사전 훈련된 인코더가 Z를 만들고 Z랑 C랑 같이 움직여서 컨트롤할 수 있다 하는 얘기고, 그래서 C를 고정을 시킨 채로 움직이면 비슷한 문장이 나와요. 두 번 돌렸을 때, 서로 다른 두 번 돌렸을 때. 근데 고정을 안 시키고 텍스트 제너레이터 하면은 서로 완전히 다른 문장이 나오더라. 그래서 C가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근데 지금 저기 나온 문장에서 컨디션이 뭐예요? 제가 대충 봐서 그런데 뭔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니, 그거보다는 좀 더 네거티브한지 퓨처인지 뭐 패스트 프레젠트 이런 거 요런 느낌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포지티브 퓨처를 주면은 he will 이런 게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지티브 패스트를 주면 was 뭐 이런 게 주로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저거 네트워크는 CNN 다 RNN. RNN이었던 것 같거든요. 확신하지 않아요, 제가. RNN이었던 것 같아. 제너레이션 하려면 RNN, 인코더는 CNN일 수도 있는데 제너레이터는 RNN일 거예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똑같이 텍스트 제너레이션이 좀 이슈예요. 이제 텍스트를 좀 잘 만들어 보자 하는 게 간이 이미지를 잘 만들어 보자 했으면 이게 좀 넘어가고 있어요. 텍스트 쪽으로. 텍스트를 잘 만들어 보자. 왜 잘 만들어 보자로 가냐면은 말이 되는데 긴 문장은 말이 안 돼요. 보통. 처음에 he was라고 했다 나중에 뭐 and again 뭐 tomorrow 뭐 이런 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he was 뭐 I was 뭐 이러고 나중에 tomorrow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해서 문장 간의 컨시스턴시가 전혀 없게 제너레이터가 되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좀 컨트롤해서 제너레이션 하면 챗봇 같은 데 잘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이슈였고요. 요거도 마찬가지로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얼을 써서
이제 텍스트를 잘 만들어 보자. 시기상으로는 얘가 훨씬 앞섰어요. 앞에 거보다. 근데 이거 잘 됩니다. 논문이 텍스트가 아니라 이름을 선점했어요. 그리고 그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하이라이트지. DDR을 컨볼루션으로 만든 논문이 있죠. 댄스 컨볼루션이라고. 그래서 음악 듣고 밟을 걸 만들어요. 진짜 얘네가 진지하게 난이도에 따라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음표를 줬을 때 음을 어떻게 만드는지 다 연구를, 이것만으로 논문을 썼어요. 근데 얘 심지어 데모 하는 것도 DDR 켜놓고 해. 한때에 갖다 놓고 밑에. 잘 돼요. 근데 이거는 정말 유쾌한 논문이고 잘 합니다. 되게 잘 했어요. 세련되게 했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머 VA는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들이 사실 이쁘긴 한데 쓸데가 없다는 평을 많이 받았었는데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에 쓸데가 없다. 저 최근 쓸데를 좀 찾은 것 같거든요. 드러그 프리딕션에. 그래서 원래 세상에 약제하는 회사들이 그 분자 구조를 다 생각하지는 않는,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인간의 머리로 사실. 그래서 그 약 분자 구조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쓰는데 많은 경우에 제너레이티브 모델들이 말이 안 되는 분자가 나온대요. 근데 말이 안 되는 분자가 나오는 거를 좀 방지를 해주고 또 동시에 Z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막 이제 분자가 스르륵 바뀌어야 되잖아요. Z 스페이스에서 움직일 때. 그러면 이제 뭐 O가 하나 붙었다가 이제 C가 하나 떨어졌다 이런 차차차차 바뀌어야 되는데 기존 모델들을 트레이닝을 해보면은 말이 되는 것들이 나오더라도 그냥 Z 스페이스에서 움직일 때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야. 군데군데만 말이 되는 놈들이 있고 그거를 컨트롤하는 게 이제 왜 그래머냐 하면은 화학적 그래머 VA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떤 구조가 특별한지는 제가 대충 봐서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었다. 약 쪽으로 제너레이트 하는 게 조금 간 쪽에도 하나 있었고요. 되게 그럴듯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RNN 쪽에는 이제 어텐티브 컴패레이터, 이거도 응용이 되게 특이해요. 그 다른 그림 찾기 있죠. 둘이 보고 뭐가 다른지 그거 해결하는 논문이거든요. 근데 겹쳐보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애매하게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근데 이래서 이제 컴패레이트를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차근차근 하나씩 보자. 이게 다예요, 그냥. 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일단 요거는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다음 인터프리터블 RNN은 그 캐릭터 레벨 랭귀지 모델을 트레이닝 한 다음에 그 캐릭터를 예측하기 위한 그 히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앞에서. 히든 스테이트. 그 히든 스테이트가 얼마나 다음 걸 예측하는 데 기여했나를 보여주는 거를 비주얼라이즈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기 더 같은 거를 처음에 보죠. 그래서 저건 당연히 주황색이 진하게 기여하는 중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애니어를 할 때는 이전 타임에 만든 것들이 기여를 안 해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서 애니어를 만들 때 계속 집중을 하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가 나올 때마다 그 다음 집중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집중하는 게 계속 달라져서 그 다음에 뭐 then을 볼 때는 higher를 좀 더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충 나온다는 거를 비주얼라이즈를 하는 논문이 되겠고, 사실 이거는 그냥 정통 LSTM이나 이런 걸 쓴 게 아니고 얘네가 이걸 위해서 커스텀하게 만든 RNN을 써요. 그래도 대충 아이디어는 통한다 이러면서. 어쨌든 되게 참신한 논문이고 비주얼라이즈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정확히 어떤 셀이 어떤 짓을 하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인터프리터블하게. 그 다음에 스테이트 프리퀀시 메모리 RNN이란 거는 LSTM하고도 다른 SF 셀이라는 걸 만들어주는데 이 셀이라는 거는 포겟 게이트도 있고 캔디데이트도 있고 인풋 게이트도 있는데 여기다가 매트릭스를 하나 곱해요. 매트릭스가 근데 코사인 W1T부터 코사인 WKT까지, 사인 W1T부터 사인 WKT까지.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성분을 가속하는 잘 가중치를 주는 방향으로 또는 그 부분만의 그 성분에 해당하는 것만 가져다가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타임 t가 바뀔 때마다 저 위에 요 매트릭스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그 타임 t가 바뀔 때마다 집중하는
파라미터가 바뀌겠죠. 파라미터라기보다는 그 엘리멘트가. 그러면은 프레임 아니고 프리퀀시 와이즈로 적당히 잘 정보를 더 잘 취합할 수 있다 하는 게 키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성능이 딴 거 대비 훨씬 잘 나와서 일단 프리퀀시가 중요한 태스크, 스피치 같은 거에서는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하는 논문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잘 모르겠다. 뭔가 말이 안 된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델타 네트워크는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죠? 이거는 혁신이에요. 일단 왼쪽 게 GRU 그냥 식. 오른쪽 게 델타 GRU. 뭔지 봐봐요. 식은 똑같은데 X랑 H, T 빼기 1이 들어갈 자리에 델타 X랑 델타 H, 델타 T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X 인풋을 곱하는 게 아니고 인풋과 이전 인풋의 차이를 곱해요. 오케이? 계속 차이만 곱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만 델타들만 유지를 해가면서 그거 델타를 가지고 웨이트를 계산해서 트레이닝을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드는 장점이 뭐냐면 델타가 작으면 인프런스 타임을 날려버려요. 계산을 안 해, 그쪽은. 그러면은 계산량이 델타 벡터가 필요한 델타, 그러니까 델타가 충분히 큰 엘리먼트들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면 계산할 게 확 줄어요. 그래서 대략 뭐라 그러냐, 오퍼레이션 수가 10배 가까이 줄어드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델타 네트워크에서. 그래서 RNN은 일단은 특화되어 있고요. 델타라는 거는 시간축에 있는 거니까. 계산량이 실제로 준다. 단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피치 같이 입력의 변화가 되게 느리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특히 좋겠죠. 보드레벨 랭귀지 모델 같이 인풋이 급격하게 막 인베딩 따라서 바뀌는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을 거고. 그래서 실제로 오리지널 아니고 뭐라 그러냐, 디지털 아니고 아날로그 데이터에는 RNN이 이걸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어로 바꾸는 뭐 스레시 홀딩 해서. 이게 스레시 홀딩 0.5, 0.4, 0.3, 0.4. 그래서 스레시 홀드를 뭐 높이면 당연히 성능이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고, 그 대신 스피드업은 확 올라가고. 그럼 그냥 건데 계속 조금씩 그냥 다 유식이 인풋은 뭐 들고는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다음 히든하고 그다음 또 히든 계속 비교를 하면서 가는. 그래서 그만큼 바뀌었으면 중간에 끊어주는 건 조금씩 계속 바뀌어서 끊어.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그냥 가다가 한번 크게 바뀌고 또 이제 한참 유지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작게 계속 나오고. 그런데 쓰기에 적합한 태스크라기보다는 네트워크 테크닉. 파라미터가 떡히 더 주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램 CTC는 뭐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CTC계에서 훨씬 좋다. 성능도 좋다. 그 다음 리커런트 하이웨이 네트워크도 넘어갈게요. 요거는 LSTM 셀보다 좋다. 그 다음에 네, 일단 좋다.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 다음에 슬립 웨이크 네트워크. 이거는 인풋 길이랑 아웃풋 길이가 서로 다를 때 주로 어텐션을 쓰는데, 어텐션을 쓰지 않고 이제 매 인풋 스텝마다 아무것도 안 나오게 하거나 한 번에 2개 이상, 하나 이상 2개, 3개, 4개 나오게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베리어블 랭스의 인풋과 베리어블 랭스의 아웃풋을 둘 다 처리할 수 있죠. 뭐 처음 쫙 끝까지 듣고 마지막에 뭐 다 뱉었다는 거고, 중간에 뭐 I 나오고 have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고 can 나왔다는 거고, I have 나오고 can 나왔다는 거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구조를 짜서 트레이닝하면 시퀀스 투 시퀀스 문제를 새롭게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트레이닝이 졸라 귀찮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텐션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모노토닉 어텐션, 이거는 정말 핫한 논문인데 아까 거보다 더 핫한 논문이에요. 제 생각엔 이게 베스트 페이퍼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모노토닉한 인풋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인풋 또 똑같이 시퀀스 투 시퀀스인데 어텐션을 하는데
만약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의 얼라인먼트가 모노토닉하게 딱 매칭된다는 걸 안다면 요 첫 번째 아웃풋을 그러니까 첫 번째 아웃풋을 볼 때까지는 여기 그 4시까지 대관 저희가 4시부터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예. 언제 준비가 되죠? 아, 그 저희가 10분 내로 비워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지, 우리의 대관이 뭔가 잘못되었어. 중간에 꼬인 게 있었다. 어쨌든 원래 6시까지였는데 뭐 그렇다고 치고 그 모노토닉 어텐션이 뭐냐면 첫 번째 아웃풋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아웃풋을 내는 데까지 타임 1, 2, 3을 썼다고 하죠. 그럼 두 번째 아웃풋을 낼 때는 4부터만 보면 되는 거예요. 1, 2, 3은 이미 첫 번째 거 만드는데 썼으니까 4부터만 보면 돼. 그럼 어텐션을 보는 기회가 짧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거 두 번째 거 뱉었다 그러면은 세 번째 거 만들 때는 그 앞에 거 다 안 봐도 돼요. 그렇게 모노토닉하게 어텐션을 하는 거를 차근차근 옮겨가면서 필요한 양만큼만 보고 뱉고 필요한 양만큼만 보고 뱉는 식입니다. 이거 당연히 제일 좋은 응용은 스피치일 거고 그 다음에 모노토닉하게 인크리징 하는 거니까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은 쓸 수 없고요. 대신 다른 많은 응용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뭐 쓸 수 있다 하는 게 포인트고 이게 성능을 말도 안 되게 높여요. CTC가 33%고 어텐션이 27%인데 얘네가 17%까지 떨구는 식으로 대단히 온라인을 잘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모델의 또 한 가지 장점은 온라인 됩니다. 인풋을 받으면서 아웃풋이 나와요. 하나씩 프로세싱 하면 되니까 끝까지 다 보고 어텐션 넣어야 되죠. 이건 그럴 필요 없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것도 장점 중 하나고. 그 다음에 오소고널리티는 이제 RNN에서 오소고널리티가 정말 중요하다. 특히 히든 투 히든 매트릭스를 오소고널하게 이니셜라이즈하고 오소고널리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트레이닝하면 카피 태스크를 10,000스텝짜리도 기억을 해서 다 외울 수 있다. 오소고널하는 게 처음에 200스텝, 200개를 외우고 500개를 외울 때는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100,000개, 10,000개를 외울 때는 히든 투 히든 매트릭스가 오소고널 하면 할수록 좋다 하는 거를 분석한 논문이고요. 오소고널리티 어떻게 조절하는지도 같이 나온 논문이고 그 다음에 게이티드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랭귀지 모델도 컨볼루션만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게이티드 리니어 유닛이 나오죠. 이제 그냥 컨볼루션 한 거랑 컨볼루션 하고 시그모이드 씌운 거를 엘리멘트 yg 곱해서 다음 거로 넘기는 새로운 액티베이션 GLU 게이티드 리니어 유닛 하는 거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논문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페이스북 시퀀스 투 시퀀스 컨볼루션 시퀀스 투 시퀀스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 다음에 RNN에서 RNN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레귤러라이저 두 가지를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 레귤러라이저는 히든 스테이트들의 액티베이션을 0으로 가까이 하는 레귤러라이저예요. 오케이, 히든 스테이트들을 0에 가깝게 레귤러라이저 할 수 있죠. 외부에서 L2 놈을 줘서. 그럼 두 번째는 타임 t의 히든 스테이트와 타임 t 플러스 1의 히든 스테이트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하는 레귤러라이저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0으로도 가까이 가고 이 차이도 줄어드는 게 결국 다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 레귤러라이저만 넣었더니 다른 세팅 그대로 하고 이제 퍼플렉시티가 14에서 뭐 68까지 뭐 5, 6 정도 확 줄더라. 대단히 괜찮은 레귤러라이저다 하는 얘기. 예. 뒤에 거는 왜 타당하냐고? ACT랑 ICT 플러스의 줄어드는 게 어떤 이펙트? 어떤 이펙트가 있냐라고 하면 컨시스턴시? 타임 스테이가 아닙니다. 타임 스텝이 다르지만 그러니까 인풋이 스테이트의 흐름에 덜 영향을 주게 되겠지 그러면 더 오래 기억하는 도움이 더 오래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유지가 된다 더 잘 된다 L2로 했어 아예 새로운 인풋이 들어가고 아래 새로운 인풋이 들어오면 뭐 커지는 거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레귤러라이저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레귤러라이저가 일단 랭귀지에서 잘 통한다 하는 거고 이거는 금방 써볼 수 있죠. 어디든 어느 태스크든. 근데 이런 식으로 저 두 개가 가까워지면 어텐션을 할 때는 효과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텐션을 할 때 효과가 좀 덜해질 그러니까 정말 덜 버라이어티해지니까 효과가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수도 있고 닭고멍고만 하다가 확실하게 딱 하나 튄다든지 어쨌든 레귤러라이저는 새로운 레귤러라이저는 두 개고 그 다음에 시퀀스 투 시퀀스를 하는데 인풋 어텐션만 다 보는 게 아니라 디코더에 지금까지 만든 것도 같이 넣어서 매번
어텐션을 새로 거는 거죠. 길이를 하나씩 늘리면서. 그렇게 했을 때 성능이 더 좋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제너레이션 하는데 썼고, 이게 그 현존하는 텍스트 제너레이션 챗봇, 퀘스천 앤서링, 앤서를 제너레이트 하는 것 중에 성능이 제일 좋다고 하고요. 뭐 당연히 좋겠지, 이거를. 매번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이피션시 관련해서 저는 논문을 많이 읽어요. 계산 효율성 이런 거를 관련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그룹 스파시티, 이거는 저기 어디냐? 김건희 교수님하고 저기 황성주 교수님하고 같이 쓰신 거. 이제 스파르스하게 만드는 건 좋아요, 언제나. 영어로 매트릭스 만들어 버리거나 커널을 영어로 만들거나 그러면 계산을 안 했대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필터 째로 날리는 거예요. 다 영어로 만들 거예요. 랜덤하게 또는 뭐 특정 규칙을 따라서. 두 번째는 스트라이드를 걸어서 특정 필터의 특정 부분을 날려요. 그래도 컨볼루션 안 되죠, 몇 개는. 그러니까 컨볼루션 필터가 512개인데 512개 다 첫 번째 게 다 0이야. 그럼 그건 계산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룹 스파르스를 하게 하면 그냥 스파르스 하게 하면 사실 연산량이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계산을 다 해야 되니까 못 할거예요. 근데 그룹 스파르스 하게 하면 좀 더 스트럭처하게 스파르스를 인플로이 할 수 있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 어댑티브 소프트맥스는 소프트맥스를 하는데 80만 단어를 한 번에 소프트맥스를 하면은 저 마지막 논으로 거의 확률이 0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훈련이 잘 안 돼, 이거는. 근데 이거를 한 2000개로 줄이고요. 80만 개를 이 뒤에다가 여기다 스위치 하나 달아요. 2000개야 하고 2000개 아니야 라는 스위치 하나. 그럼 2001개를 클래시파이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 이게 확률이 높으면 여기서 이제 79만 개를 클래시파이를 해요. 이거는 어떻게 정하냐면 대부분 빈도로 정해요. 2000개가 빈도가 훨씬 높아요. 80대 20 정도가 아니라 거의 90% 이상 여기서 나와요. 그럼 계산량이 줄죠. 여기 확률이 1등이면 그냥 이거 하면 되잖아. 계산량이 확 줄고요. 성능도 좋아져요. 그 다음 필요할 때만 여기 넘어가서 계산하는 식으로 하는 게 어댑티브 소프트맥스입니다. 스플릿넷, 이것도 김건희 교수님 거고, 이거는 매트릭스를 컨볼루션 이렇게 위로 쭉쭉 올라갈 때 적당히 잘 트레이닝 과정에서 잘 쪼개서 분리를 합니다. 두 개의 GPU에 놓기 위해서. 근데 이 과정에서 특이한 게 있다면 저절로 트레이닝이 돼서 저절로 분리가 된다는 거고, 첫째는. 둘째는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거나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는 그레디언트 웨이트나 계산이 사라졌죠. GPU 간에 통신을 안 해요, 얘네는. 그러면은 파라미터가 줄어요, 그죠? 계산량도 줄고. 그래서 그거 성능을 보여주고, 그래도 성능 차이가 별로 없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스플릿넷이고요, 그래서. 텐서 트레이는 많이 하긴 오래 걸리고 결과만 보시죠. LSTM 50%, 텐서 트레인 썼더니 81%, 파라미터 58기가계, 3K계. 말도 안 되는 테크닉이긴 한데 뭐 좋아요. 잘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죠. 이런 거예요. 100x 100 매트릭스를 100x 1 곱하기 1x 100으로 쪼개면 파라미터가 1000개에서 200개로 줄어요, 그죠? 그죠? 뭐라고 다시 한번. 100x 100 매트릭스를 100x 1 곱하기 1x 100으로 바꾸면 파라미터가 1000개로 줄어. 1000개에서 200개로 줄어요. 그럼 3000 텐서를 내가 몇 바이 몇 곱하기 몇 바이 몇 곱하기 이렇게 되게 많이 쪼개면 파라미터가 극단적으로 줄겠죠. 그게 텐서 트레인이고요. 이렇게 3000개로 줄인 거고, 근데 성능은 더 좋아졌고, 뭐 어쨌든 좋은 기술이다. 이거는 뭐 거의 뭐 신급. 이건 뭐 왜 안 썼지 싶은 정도의 논문이긴 한데요. 다른 태스크를 해놓은 걸 봐야 돼요. 이거는 이 태스크가 좀 이상합니다. 사실상 모바일 워크 쓰는 거랑 이상하다. 근데 이게 3000 텐서라도 좀 달라. 텐서 팩토라이제이션 어떻게 해요? 그게 텐서 트레인 논문이 있어요. 잘 팩토라이즈 한 논문 따로 있어. 웨이트에 어떤 컨트롤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그냥 쪼개는 건데 뭐 그렇게 쪼개면 표현력은 떨어지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 다음 MEC 이건 넘어갈게요. 이건 하드웨어에 어떻게 하면 컨볼루션 하드웨어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드냐 하는 얘기고, 그 다음 베리에이셔널 드랍아웃C는 이것도 드랍아웃은 드랍아웃인데 베리에이셔널 드랍아웃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프루닝해서 웨이트를 0으로 만들 때 보통 값으로 자르거든요. 그냥 스레시홀드 해서 어느 정도 값 이하면 다 0으로 날려요. 근데 사실은 중요도를 알아야 돼. 중요도를 알아서 덜 중요한 놈을 날려야 되는 건데, 그냥 값이 크면 중요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날린단 말이에요, 보통.
근데 이거는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요. 트레이닝 과정에서 각 파라미터마다 평균과 베리언스를 만들어요. 마치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처럼. 그러면은 평균과 베리언스가 동시에 훈련이 되는 거예요. 매일 같이. 각 파라미터마다. 그러면 저 나중에 훈련되고 나서 훈련된 베리언스를 봐요. 근데 베리언스가 커. 그 얘기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주 바뀌어도 성능에 영향 주지 않는 거니까. 그럼 날려요. 베리언스 작아. 그러면 저게 중요한 얘기네? 하고 남겨요. 그런 식으로 해서 68분의 1로 줄이고요. 파라미터를 280분의 1로 줄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없다시피 한 수준이에요. 그 다음 RNA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거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